네, 이 시간에는 지난 22일 그 유럽의 벨기에 브뤼셀 거기서 큰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한 번 지금 놀라고 있고요. 또 한 번 그 IS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되는데요. 지금 벨기에 브뤼셀 안에 우리 한인 사회가 있고 거기에 또 우리 한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벨기에 선교교회 담임이신 우리 최규환 목사님 지금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듣는 소식이 참 놀랐는데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은 더 많은 놀란 일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예, 이런 일이 벨기에에 처음 있는 일이어서요. 또 굉장히 많이 놀랬고, 또, 그리고 이제 벨기에는 유럽의 중심 지역에 있는 곳이어서 왕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항도 지금 이제 닫혀 있고, 그리고 기차도, 국제선 기차도 지금 현재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브뤼셀 공항이 지금은 이제 폐쇄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예, 지금 폐쇄가 되어서 예, 항공기가 이착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지금까지 나온 이렇게 한국 신문들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부상이 61명인가 그렇고 전체가 한 네, 300명이 부상당했다 그러고 죽은 네. 사람은 사망자는 한 30명 정도가 나왔는데 실제 통계는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나요? 예, 뭐, 지금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망하신 분은 지금 현재 31분 정도 되고요. 특히 이제 다친 분들이 한 300명 이상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중상을 입으신 분이 한 60분 정도 되어서, 앞으로 더 사망자가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그 파리 테러에 어떻게 보면 주범을 잡아서 보복 테러라는 또 얘기가 기사가 나오는데 현지에서는 예, 지금 예. 어떻게 보고 있나요? 현지에서도 역시 이제 같은 그런 맥락에서 보고 있는데요. 그 파리 테러의 주범이었던 이제 압데슬람이라는 사람이 4일 전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브뤼셀에서 테러를 일으키신 분들도 그 파리 테러와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네. 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이제 벨기에에 대해서 또 주목을 하게 됐는데 네. 유럽에서 뭐 우리 한국에서는 예전에 뭐 그 올림픽인가요? 월드컵인가 같이 벨기에랑 축구 우리가 경기도 하고 네, 그래서 축구했죠. 예, 네, 우리가 벨기에죠. 이름도 알고 그러긴 하는데 예. 벨기에가 어떤 나라인가요? 예, 벨기에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한 나라고요. 경상남북도 합친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는 나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이 나라가 복잡해서요. 독일어, 그리고 불어, 그리고 네덜란드어 이 세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이 한 65%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 35%, 34% 정도는 이제 불어를 쓰고 1% 정도가 독일어를 쓰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언어와 민족이 다른 사람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그런 일로. 네. 그러면 종교적으로 좀 분포도는 어떻게 되나요? 종교적으로는 이제 벨기에는 이제 그 카톨릭 국가로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벨기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북쪽 지방은 북쪽으로 있는 나라들은 개신교 국가이고 벨기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남쪽에 있는 나라들은 이제 카톨릭 국가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벨기에는 카톨릭과 이 개신교의 완충지대에 있는 나라이긴 한데 카톨릭이 강세를 띠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 그러면은 그 무슬림도 정식으로 종교 물론 다 인정이 돼 있겠지만 무슬림도 상당히 그렇죠. 많은 그 수가 있는 거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느 예. 정도인가요? 지금 현재 벨기에 인구가 전체가 1,100만인데요. 무슬림 인구는 약 65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그동안은 뭐 이렇게 극단주의적인 그런 일들이나 그런 일들은 그 이슬람권에서 많이 없었나요? 그렇게 큰 테러를 하진 않았는데요. 근데 이제 벨기에 이 모슬렘들은 한 군데 이제 몰려 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에 그 테러를 일으키신
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몰렌베이크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약 인구가 한 4만 명 정도 되는데 약 40%가 이제 모슬렘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거기 지역은 특별히 그 모슬렘 젊은이들이 실업률이 약 40%에 이릅니다. 벨기에 전체 그 평균 실업률이 9%인데요. 거기에 비해서 약 40%면 상당히 높은 수치죠. 그래서 이 모슬렘 청년들이 직업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상당한 어떤 그런 불만도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어떤 이 벨기에 사회에 동화되지 못하는 그런 면들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무슬림들이 대개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이주한 사람들인가요? 주로 이제 모로코 쪽에서 많이 오셨거든요. 모로코, 북아프리카에서 이동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벨기에가 노동력이 부족했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을 이 노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정착하면서 또 자연적인 인구 증가율 이런 거로 말미암아 상당히 많은 숫자를 이루고 있죠. 1,100만 명 중에 65만 명이면 많은 숫자죠. 네. 그리고 또 한 군데 모여 살기 때문에 어떤 뭐 그들의 네. 그 문화와 사회적으로 단합이 된다든지 예, 그런 것들이 네. 이렇게 잘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실제로 그들이 예. 그 사회에서 어떻게 좀 영향력이라든지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사회에서 내고 있나요? 숫자에 비해서는 이제 그런 사회적 영향력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고 또 이 벨기에 주류 사회로 잘 동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업률이 높고 또 하는 일들도 이렇게 이제 뭐 육체 노동이나 또 뭐 이런 일들을 하시다 보니까 벨기에의 최하층민 그룹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벨기에도 뭐 네. 유럽인들이 있는 나라니까 혹시 인종적인 뭐 차별이라든지 예, 그런 예. 것들은 좀 어떤가요? 분위기는? 벨기에는 그렇게 이제 드러내놓고 인종차별을 하지는 않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모슬렘 사람들이 주류 사회로 동화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종교와 문화를 계속 유지하면서 또 배타적이고 또 그리고 직업 같은 부분들을 잘 얻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IS에 가담하는 비율이 벨기에 그 모슬렘이 유럽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인구 대비당.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보이죠. 네. 그러면은 뭐 일반적으로 그 모스크라든지 벨기에 안에 그 브뤼셀 안에 예, 그런 네. 것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허가하고 또 그렇게 네. 참 그 모스크에 다니고 하는 것들은 그 사람들한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군요. 그렇죠. 예. 뭐 모스크도 많이 있고요. 또 이맘도 있고 또 그리고 각 학교마다 그 모슬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모슬렘 그 선생님들이 와서 종교 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리고 또, 이 벨기에 모슬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과격한 어떤 그 이맘, 그러니까 그 모슬렘 선생들이죠. 그 사람들이 와서 젊은이들을 많이 선동을 했다고 해요. 다른 나라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출입을 금지시켰는데 그 벨기에에서는 이제 그런 과격한 주장을 하는 모슬렘들을 뭐 입국을 하도록 이렇게 자유롭게 해서 많은 그 모슬렘 청년들이 거기 그 생각에 동화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벨기에 국민들의 정서가 지금 무슬림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나요? 모슬렘에 대해서 모슬렘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모슬렘을 드러내놓고 이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슬렘 사람 가운데 과격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믿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분명히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뭐 그 사회적으로 그 무슬림에 대한 어떤 그 경각심이라든지 또 그 네. 생각들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보이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 모슬렘에 대해서 좀 싸늘한 인식을 좀 사람들이 갖게 되고요. 그리고
근데 이런 식이 계속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실업률이 제가 아까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젊은 그 모슬렘들이 직장을 찾기가 더 어렵지 않게 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예, 하여튼 뭐 이번에 또 우리 벨기에의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또 네, 벨기에를 또 알 수 있도록 또 기회가 됐습니다. 네, 예, 거기 지금 예. 예, 우리 한인들이 얼마나 계신가요? 현재 한국 사람들은 이제 방문객을 포함해서 약 많게는 7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는군요. 700명 정도면. 예, 예,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주로 뭐 어떤 일에 종사를 하시고 계시나요? 예, 그 벨기에는 그 유럽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제 많은 회사들도 있고 특별히 EU 본부가 유로피언 유니언 본부가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피언 유니언에서 이제 관계하는 분들 그리고 대사관 분들 또 뭐 그리고 회사 지상사 직원들 약간의 유학생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돼 있죠. 네. 그 벨기에 생활 수준이 예, 네. 유럽의 이렇게 평균적으로 볼 때 벨기에 생활 수준은 좀 어떤가요? 경제적 수준이나? 이 1년 그 GDP를 약 4만 3천 달러 정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잘 사는 나라가요. 네, 상당히 잘 그렇군요. 사는 나라고 사회보장제도도 잘 돼 있고요. 이제 뭐 대학까지 이렇게 무료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고 네. 또 그리고 의료보험시설도 잘 돼 있고 그런 어떤 복지시설이 잘 돼 있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언어는 어떤 아까 네 가지의 언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 그래도 가지, 예, 세 세 가지. 예. 가지.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그 공용어가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프랑스어하고 불어하고 그 네덜란드어를 많이 씁니다. 그 네. 영어는 이제 사람들이 아주 잘해요, 이 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영어도 많이 쓰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 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언어로 이렇게 그 저는, 사용하시나요? 저는 이제, 영어와 네덜란드어를 하고 있어요. 불어도 조금 하죠. 아, 그러시군요. 예, 거기서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언어를 다 잘해야 또 예, 생활이 될 것 같은데. 자, 예, 이제 그렇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거기 계시면서 유럽의 그 뭐 허브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벨기에가 자, 네, 그렇습니다. 유럽의 예. 상황도 그러면 거기서는 좀 민감하게 많은 것들을 보시고 계실 텐데요. 예, 지금 네, 유럽이 일반적으로 그 무슬림이 굉장히 강하게 예, 그 네, 발전이라고 그럴까요? 증가라고 그럴까요? 예, 그렇게 하고 있는 예, 거로 지금 나타나는데 거기서 보시는 네. 일반적인 상황은 좀 어떤가요? 일단, 이제 모슬렘의 숫자가, 모슬렘들은 자연적인 어떤 증가, 그 출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가 급격하게 모슬렘 인구가 자연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과 또 그리고 이번에 무슨 시리아 사태 이런 거로 말미암아 난민들이 많이 이제 유럽으로 오고 있어요. 이 모슬렘 사람들이죠. 이렇게 돼서 모슬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는 점점 더 이제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모슬렘의 입김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유럽의 기독교는 좀 그 안에서 보시는 상황에서 예, 기독교는 좀 예. 어떤가요? 그 문화로서는 남아 있는데요. 살아있는 어떤 종교로서는 점점 더 입지가 줄어들고 있죠. 네. 네. 그러면 벨기에도 그 기독교가 아까 75% 정도 대부분이 캐톨릭이라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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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얼마나 예. 되나요, 벨기에는? 벨기에는 이제 뭐 명목상의 캐톨릭은 뭐 이제 그 75% 이상이라고 말하지만 성당에 직접 나가시는 분들은 아주 극소수죠. 뭐 한 3% 내외도 안 되죠. 그리고 개신교는 뭐 정말 미미한 숫자입니다. 0.5%나 될까요? 아주 적은 숫자죠. 아, 거기가 어떻게 보면 유럽이 정말로 이제는 재복음화가 필요한 어떻게 보면 예, 선교지 그렇습니다. 예, 선교지겠네요. 예. 예, 굉장한 선교지죠.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우리 거기 브뤼셀 그 예, 벨기에 선교교회시죠, 이름이? 네네, 네, 예. 벨기에 선교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 교회는 이제 생긴 지 이제 25년 됐는데요. 이곳에 이제 그 브뤼셀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곳에 계시는 분들, 그 뭐 유학생 그리고
지상사 그리고 주재원 그리고 대사관 직원들을 위해서 이제 한국어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 남편 현지 분들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 교회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배 성경 공부하고요. 그리고 교회 개척 사역을 또 같이 해서 그 안트워프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를 하나 더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두 교회를 담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벨기에 선교교회 그리고 안트워프에 위치한 안트워프 한인교회 이렇게 두 교회를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계시면서 어떻게 유럽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어떻게 그런 프로그램이나 선교하는 일들도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시는 것들이 있으시죠? 예, 그렇죠. 예, 저희는 먼저 이제 직접 전도를 하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제 현지 교단에 이렇게 가입이 돼 있어요. 현지 복음주의 교회에 복음주의 연맹에 가입돼 있어서 이 복음주의 연맹에 열심히 참여해서 이 전도 대회도 하게 되고 하고 또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후원하고 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이제 가장 중심 허브 지역이기 때문에 동유럽이나 서유럽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이 또 이렇게 많이 또 들리기도 하시고요. 또 그리고 저희가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나라들에 가서 또 선교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네. 그 유럽에서 조금만 내려가면은 아프리카인데요. 북아프리카. 그렇죠. 어떻게 네. 아프리카도 그 뭐 언어권이 우선 네덜란드권도 있고 뭐 독일어는 1%라고 그러셨지만 독일어도 거기서 하고 또 그렇게 불어도 하시고 그래서 북아프리카에 굉장히 선교하기가 좋은 사실은 조건이신 것 같은데 뭐 그쪽 맞습니다. 북아프리카에도 좀 선교를 하시나요? 아프리카까지는 아직 뭐 이렇게 선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선교를 했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아프리카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일단 이제 불어나 이제 영어 그리고 네덜란드어 같은 경우를 잘하니까요. 이제 아프리카 선교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위치적으로 또 가깝고요. 그러시죠. 네네. 네. 예. 자, 우리 목사님이 이제 거기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적으로 또 이목이 집중되는 곳에 지금 이제 벨기에에서 또 목회를 하시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목사님 그 뭐 이민교회 형편상 크게 성장하거나 그러지는 못하지만 또 반면에 이제 선교적인 목적이 아주 특별한 그런 이민교회들인데 앞으로 목회 방향은 좀 어떠신가요? 지금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회가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로 이렇게 가서 교인들이 이제 유럽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재복음화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품고 평신도 선교사들을 많이 좀 파송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실제로 이제 시작을 해서 한 2분 정도 평신도 선교사를 이렇게 파송을 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 고국을 떠나서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 계시는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그쪽에서 이제 물론 목회하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신데 어떻게 고국이 많이 그리우시죠? 그렇죠, 뭐 늘 고국이 그립죠. 네. 예, 목사님 개인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걸 말씀드립니다. 거기 어떻게 계시게 됐는지, 또 공부는 하셨는지, 이런 것들. 네.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동측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요. 영국에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공부를 이제 좀 마치고, 이제 벨기에에 있는 루뱅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요. 거기에 와서 신학 공부를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여기 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와 있는 동안에 저희 교회 개척하신 목사님, 안성삼 목사님, 지금 국제신학대학원 총장님으로 계신데요. 이분이 저에게 이제 한국으로 본인이 이제 가시면서 저에게 이 교회를 맡아달라고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맡아서 이렇게 오래 있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래 있게 됐군요. 그래서 루뱅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미국에 가서 또 공부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유럽과 미국의 신학 공부를 또 경험하고 또 그리고 목회도 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런 부분을
문학으로 많이 좀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이 공부하셨다는 말씀이 그 학위를 공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학위를 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예, 자, 이제 예, 조금만 더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이제 벨기에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 예, 벨기에 예. 사람들이나 그 문화라든지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럽 그러면 다 뭐 하나같이 생각되는데 다 나라가 좀 네. 다르기 때문에 문화도 다를 것 같은데 벨기에 사람들이나 문화는 좀 어떤가요? 예. 이 벨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게르만 민족, 즉 네덜란드어를 쓰는 사람들과 라틴 민족, 즉 불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독일적인 특성, 네덜란드적인 특성, 그리고 불란서적인 특성을 다 맛볼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이 벨기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나라인데 작은 유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나라에서 그러니까 유럽의 각종 특징들을 볼 수 있는데요. 유럽에 이제 그 두 개의 큰 민족들이 있는데 라틴 민족하고 이제 게르만 민족인데 이 두 민족이 아주 이 그 성격 캐릭터가 아주 다릅니다. 아무래도 게르만 민족 사람들은 조금 더 정확하고 또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빈틈없이 일을 하죠. 그리고 라틴 민족 사람들은 굉장히 문학적이고 또 그리고 풍류적이고 이래서 이 기질이 맞지 않는 두 민족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살다 보니까 아마 많은 어려움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유럽의 어떤 문제는 벨기에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뭐 저 음식도 전체 유럽에 있는 음식들이 다 있겠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프랑스 요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프랑스 요리도 많이 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독일 영향을 받은 요리들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고 있어서 작은 나라지만 어떤 그 유럽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문화들을 골고루 맛볼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어요. 네. 자, 이제 그 교회가 뭐 거의 미전도 종족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적은 수가 예. 기독교인인데 우리 한국 그렇죠. 교회에서 예, 예. 벨기에를 향해서 어떻게 선교적인 그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제가 여기 살아보니까요. 우리가 뭐 이제 전도를 한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일단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또 좋은 신학교도 있고 또 그리고 예전에 잘 믿었던 민족이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제 물론 좀 세속화됐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뭐 아프리카나 무슨 뭐 동남아시아나 혹은 뭐 남아메리카나 뭐 이런 지역에서 가서 전도하듯이 그런 방법으로 전도를 해서는 유럽에서는 전도의 효과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고 이 나라의 문화를 잘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한국에서 네네. 그쪽에 선교사를 더 파송하는 것이 어떻게 필요하다고 네. 보시는지요? 글쎄요. 선교사가 이제 파송되어서 이곳에서 어떤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요구되는 것이 많은 게 뭐냐면 일단은 이제 언어들을 잘 해야 되겠죠. 불어나 독일어 그리고 뭐 영어 그리고 네덜란드어 적어도 한 두 개 국어 이상은 능통하게 할 수 있어야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물가도 많이 비싸고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선교사님들에 대한 후원이 많이 필요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준비하고 또 잘 서포트를 해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언어도 배워야 되고 하는데 그러면 시간적으로 이분들 또 친구 만들고 그렇게 해야 네, 되니까 선교의 그 시간이나 이 열매가 굉장히 좀 더디게 될 수 있는 분위기겠군요. 그렇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언어를 배우고 여기에 정착을 하고 또 그리고 또 물가가 높은 곳에서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으로는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유럽에 오랫동안 살았던 교민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교민들, 특별히 뭐 직장을 은퇴하고 이제 교회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을 훈련시켜서 평신도 선교사로 이 지역을 선교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으로 나가면 뭐 언어를 배우는 것이나 또 그리고 이곳에 와서 생활에 정착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사실은 저희가 지금 그 선교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민교회 평신도들이 그 네네, 나라에서 오래됐고 또 전문직이 있고 네네, 이런 분들이 선교를 할 예, 예, 수 있도록 저희가 네, 그 연결을 지금 이제 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네, 유럽은 아무래도 그런 저 방향으로 가야 여기서 누가 네네, 선교사가 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유럽 안에 네네, 있는 우리 교민들이 선교 사역을 그렇습니다. 하도록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좀,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지금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다른 나라랑 비교할 때는 굉장히 저조한 그런 숫자 같은데 어떻게 그걸 네, 객관적으로 볼 때는 벨기에는 그러면 유럽에서 어느 수준인가요? 기독교의 수준이. 기독교 뭐 수준이 아주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아주 저조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뭐 급격하게 기독교가 퇴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번에 무슬림 이 테러가 어떻게 보면 영국이나 프랑스나 예, 이런 데서 예, 또 예. 넘어와서 이제는 이쪽 그 그렇죠. 벨기에로 확산이 됐는데 이런 네. 것이 목사님께서는 영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보시나요? 예, 저는 뭐, 그렇죠. 영적으로 큰 메시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뭐, 한때 이제 이 나라 사람들이 어쨌든 뭐, 캐톨릭 신자였지만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이것을 버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물질 문명을 따라가고, 그리고 이제 무종교 상태이죠. 그런 어떤 영적인 진공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모슬렘들이 숫자가 급격히 늘어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어떤 사인이 아닌가,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예, 하여튼 우리 최교한 목사님하고 지금 저희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네,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네, 벨기에 그러면 지금 다시 이제 무슬림 때문에 참 큰일을 당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저희가 벨기에를 네네.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예, 먼저는요, 이제 이 벨기에에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죠. 복음적인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벨기에에 거주하는 교민들 가운데 평신도 선교사, 즉 언어와 재정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시니어 선교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네. 예, 우리 벨기에 선교교회 위해서 또 어떻게 뭐 기도 제목도 좀 있나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벨기에 선교교회가 벨기에 중앙에 있는 교회인데 그냥 단순히 목회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없는 무교회 지역의 교회를 개척을 하고,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교회가 아프리카도 품고 또 그리고 유럽도 품는 영실상부한 미셔널 처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네. 교인들이 평신도 선교사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벨기에 선교교회 담임이신 우리 최기환 목사님 또 이제 선교사님이시기도 한데 지금 거기에 그 시니어 평신도 선교사 그 전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교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 젊은 분들을 언어도 되고 또 직장도 있는 분들은 시간적인 것, 또 그리고 어떤 금전적인 것 때문에 풀타임으로 선교를 하기에 어려운 것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 선교를 가신다든가 또 파타임으로 하실 수는 있는데 풀타임으로 하시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유럽은 뭐 60세 정도 되면 직장에서 다 은퇴를 합니다. 근데 요즘 이제 60세 되셔도 건강도 좋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이 나라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나라의 문화나 언어나 또 그리고 경제적 기반도 이미 충분히 닦아놓으신 분들이어서 또 교회에서 중직자로 이렇게 활동도 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EMP, 유럽 미션 프로모션이라는 어떤 조그만 선교 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그 선교 전략은 은퇴한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교회 평신도 지도자를 훈련시켜서 그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두 분을 파송했는데요. 룩셈부르크에 계신 분 한 분과 스페인에 계신 분 한 분을 파송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룩셈부르크에서 거주하신 지 20년, 또 한 분은 스페인에서 거주하신 지 25년.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 그리고 지리,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 어떤 교우 관계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교회의 어떤 권사님들이세요. 이분들을 그 나라의 어떤 선교사로 파송시켜 드려서 그분들이 그 나라에서 이제 선교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의 관심은 은퇴하신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교회 지도자를 그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적합한 그 전략이라고 지금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전략들이 유럽 각국에 있는 이민 사회에, 이민 교회에 그것이 이제 전략적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그 자원들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예. 그 이미 이제 유럽의 각 나라마다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오래전 경제적인 활동을 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이 나라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또 언어도 되고 또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도 잘 알고 또 이러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선교사로 간다 그랬을 때 다른 나라로 가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본인이 살던 나라에 복음하는 본인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 이민자들을 이게 각국에 보내시고 뭐 유럽도 보내시고 예, 그러셔서 이제 이민자들이 이제 선교적 교회 또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우리 목사님이 또 이제 선교사이시기도 하지만 목사님이 이런 전략을 그 본격적으로 생각하시게 된 어떤 동기라든지 뭐 그런 이유들이 있으실 텐데요. 어떤 동기가 있으셨나요? 제가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이제 벨기에에 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일단 한국에서 선교사로 파송 어떤 나라에 이제 가게 되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또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또 그 나라 사람들과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이런 어떤 선교를 위한 준비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미 신앙도 좋고 또 그리고 언어도 준비되어 있고 또 그리고 또 다른 분에게 어떤 교회나 어떤 선교단체로부터 선교비 지원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자비량을 하실 수 있는 좋은 선교 자원들이 교회의 중직자들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선교사 훈련을 시켜서 다른 나라가 아닌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한 두 분을 해봤는데 아주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아주 전략을 지금 현장에 계시면서 지금 개발을 하고 계시고 또 실제로 두 분을 선교사로 또 파송을 하셨고 굉장한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 전략들이 앞으로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또 마무리를 좀 하면서 우리 끝으로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선교적 메시지와 좀 격려의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나가서 우리가 선교 활동하시는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그리고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비록 더디게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어 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같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 것을 같이 협의하면 지금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선교를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지금 테러가 있었던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벨기에 선교교회 우리 담임이신 또 선교사로 파송받으신 최규환 목사님 오늘 연결해서 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예, 선교사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